초기 원소 생성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았냐면은 스펙트럼 보고 하는 거예요. 스펙트럼. 근데 스펙트럼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니네들이 중간고사 보면서 불꽃 반응하면서 배웠다고. 불꽃 반응이 같을 때, 그지? 리튬 뭐 이런 거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그 빨간색으로 같으면은 스펙트럼으로 비교해 가지고 같으면은 스펙트럼도 같게 나올 건데 만일 스펙트럼이 다르면은 서로 다른 원소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 스펙트럼 말하는 거예요. 그 스펙트럼. 여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는 뭐가 적혀져야 되느냐면은 스펙트럼이라고 적혀져야 돼요. 스펙트럼.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유령이란 뜻입니다. 유령. 스펙트라. 유령. 거기서 온 거예요. 유령처럼 이렇게 빛이 아롱아롱 거려 가지고 붙여 놓은 거예요, 이게. 뭐에 따라 나누는 겁니까? 파장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파장에 따라 나눠주지? 분광한 겁니다. 분광. 빛을 나눈 거예요. 나눌 분자예요. 여기 보면은 분광기가 있죠. 영어로는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햇볕과 같은 백색광을 분광해 보면 이거 빨간 적외선이 맨 위에 보이죠.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적은 게 있어요. 에너지가 적은 게 있지만은 적외선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그 다음에 있고요. 가시광선 중에는 보라색이 맨 아래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게 자외선입니다. 자자는 보라색 자자고 외에는 바깥 외자예요. 보라색 바깥선. 자외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빨간색에서 보라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증가.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파장은 뭐야 이거? 파장은 짧아집니다. 자, 에너지가 증가해서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는 커집니다. 진동수는 증가합니다. 글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지직거리지? 진동수는 증가합니다. 에너지 증가, 파장 짧아지고 진동수 증가.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작아지고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도 어, 진동수가 길어지죠. 여기는 여기 증가하는 것보다는 증가란 말 이렇게 진동수가 짧아진다. 이것도 수가 짧아진다. 작아진다. 순간 작아진다. 아닌데 이거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진다. 커진다가 맞겠다. 수가 커진다. 이건 반대로 적으면 돼요. 이쪽은. 그리고 자외선은 UV라고 하는 말로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UV를 딴 거예요. 울트라 강하다는 이야기고요. 바이올렛은 저기 보라색을 말해요. 보라색보다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울트라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적외선은 인프라 레드라고 합니다. radiation. 그래서 IR이라고 그래. IR.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누구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약해요. 그래서 IR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프리즘 방향 잘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빨간색이 위에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스펙트럼의 종류가 있는데 이 스펙트럼의 종류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해서
예,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너무 잘 터요.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터요. 이 착각하는 거거든요. 자,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별표 3개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숫자가 제일 큰 겁니다. 여기 별표 3개가.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 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합쳐가지고 불연속 스펙트럼. 이 부르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불연속이라는 말도 있지만 선 스펙트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연속적이지 않고 선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제 교과서를 받게 되는데 그 교과서에는 칼라로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칼라로 못 내요. 그래서 흑백으로 내게 돼 있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띠들이 없어요. 밴드가 없다고. 근데 여기 보시면 밴드들이 눈에 보여. 여기는 밴드가 눈에 보여.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밴드가 어둡지. 이 사실은 검은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검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사실은 이거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색 다양합니다. 이게 밴드의 색이 이렇게 문장으로 출제를 합니다. 문장으로 칼라로 시험 문제를 못 내니까 여기는 경계가 모호합니다. 밴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여기에 누구냐? 이게 태양빛, 이 태양빛을 분광하면은 연속 스펙트럼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백열전구가 뭔 줄 아냐? 이 지금은 다 사라져서 이게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아서 연구용 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돼 있어요. 연구용 외에는 백열전구가 이게 니크롬성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전기가 지나가면 여기 저항이 커 가지고 저항이 크면 온도가 올라가거든. 온도가 올라가면 빛이 나와요. 이렇게 된 전구를 말해요. 이게 백열 전구. 아니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있는 거야? 금속 고체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고온의 고체 에서 나오는 빛이 바로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을 하면 연속 스펙트럼을 보인다. 그 다음에 태양의 빛도 선생님 이건 고온의 고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고온의 고체가 아니지만 이게 분광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 자,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그랬는데 이거 띠라고는 말하긴 하고 있지만은 띠의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는 진짜 띠들이 나타나요. 밴드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고온의 강원에서 직접 오는 빛이지. 근데 여기는 고온의 광원에서 직접 오지 못하고 뭔가 하나 건너서 들어오고 있지. 요런 차이점이에요. 요런 차이점. 그럼 얘가 누구냐? 저온의 기체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너무 어두워. 저온의 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빛들이 오다가 여기서 걸러질 놈도 걸러진다고.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다양한 파장의 빛들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누가 있는 거야? 누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그대로 통과해서 오는데 얘는 여기서 통과를 못 하는 거야. 얘는 통과해서 오는데 얘도 통과해서 오는데 얘는 통과해서 못 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밝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지역에 이놈들은 못 오니까 여기가 시커멓게 나타난다고. 여기가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요게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에 마치 무지갯빛 같은 연속 스펙트럼 상에 이 바탕에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이 선 이름을 흡수선이라 그래요.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별빛 때도 이거 별이야, 별. 여기가 별이거든. 여기 별이 있으면은 여기 성운이 있는 거야. 우주에도 구름 같은 게 있거든. 거기서 흡수당해서 오는 이것도 별의 흡수 스펙트럼이고, 태양도 마찬가지야. 태양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 이 노른자 아니야? 계란 후라이.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 태양에 대기가 있다고.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몇 개는 도달하지 못해. 그래서 태양빛, 이 태양빛도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스님, 그러니 태양은요, 연소 스펙트럼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흡수 스펙트럼의 관점에도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의도로 출제되는지 알아야만 이게 답이 이쪽으로 되고 저쪽으로 된다고, 이게. 그리고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은 브라운 홉 선이라고 고유 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브라운 호프선, 이거는 영미계 과학자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영어권 사람들이 브라운 호프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원래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 과학자 이름을 붙일 건데 거기에는 독일계 계통에는 브라운 호프만이라 그럽니다. 브라운 호프만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쪽으로 거의 통일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요즘 교과서에는.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뭔가 빛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요거 보시면은 고온의 기체지, 저온의 기체가 아니라 고온의 기체야. 이 고온의 기체는 왜 고온의 기체냐면 여기 설명이 하나 생략돼 있는데 여기 별 같은 게 있다고. 상당히 고온의 별들이 얘를 가열하는 거야. 고온의 기체를 가열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열받아서 빛을 뿜어내거든. 그러면은 여기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오지. 검은 바탕이죠. 여기는 검은 바탕에 밝은 색인데 색이 다양하다 그랬어요. 방출선, 흡수선이 아니죠. 자, 고온의 성운. 이 왜 성운이 고온이야? 옆에 별 같은 게 있나 봐. 그거에 가열돼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기체 방열 방정관. 기체 방정관. 뭐냐? 수소 기체, 헬륨 기체, 기타 등등 기체들이 들어있는 방정관. 전기를 흘려보내서 빛을 만들어내는 전등. 이게 기체 방정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연속 스펙트럼, 백열 전구, 흡수 스펙트럼, 별빛, 태양빛, 방출 고온의 기체, 방출선, 여기는 흡수선, 요점이 정리가 됐는데 좀 모자라는 것들을 좀 더 집어넣어 놨어요. 특히 태양빛 연속이기도 하고 흡수 스펙트럼이기도 하고.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을 뭐라 그런다? 프란호프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프란호프슨은 프란호프라는 과학자가 직접 자기가 관측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가포슈킨이라고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그 여자 과학자 이야기해 준 거 있지. 그 여자가 최초로 관측한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관측했는데 이 프라운호프라고 하는 과학자도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라서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기리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잠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프라운호프만이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는요.
이 1700년대 사람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 독일은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렇게 조금만 동네별로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었어요.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 프란호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에 취업해 가지고 유리 공장에 취업해서 이제 이렇게 먹을 걸 이제 벌면서 이제 살던 애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유리 공장에 있다가 이 공장이 불이 나거든. 그래서 공장이 다 전소가 돼요. 그 공장이 무너지고 거기서 불에 타 죽어야 돼. 원래 운명은 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공작이 그걸 발견해. 불난 걸. 그래서 자기 영지에서 불이 나서니까 이 공작이 구해준다고. 구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말 좀 시켜보니까 얘네가 진짜 똑똑해. 말 몇 번 시켜보면 알거든. 데려가서 이제 신분꾼으로 쓰려고, 똑똑한 놈이 있으니까 데려가서 신분권력을 쓰려고 교육을 시키니까 이 뭐 스펀지도 아니고 쫙쫙 빨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가정 교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얘를 교육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독일 최고의 분광학자가 돼요. 이게 빛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는데, 근데 이 신은 참 공평한 것 같아. 이 똑똑한 사람들은 일찍 데려가. 한 서른 몇 살쯤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작이 이제 죽기 전에 얘가 이제 숨 넘어가기까지 좀 목숨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 공작이 비서 한 명을 붙여가지고 프란호프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적게 합니다. 이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이 계속 떠들고 필사본하고 이런 식으로. 그 역량인지 몰라도 이 독일은 분광학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물리학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근간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프란호퍼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사람을 기리고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이야기였고요. 자, 우주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를 관찰해 보는 거야. 별도 보고 별도 보고 성운도 보고 이 뭐지 흡수하는 성운도 보고 방출하는 성운도 보고 온갖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오듯이 원소마다 독특한 스펙트럼들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알아보니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천체들의 뭘 분석해 보면은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뭘 알 수 있다? 어떤 원소라고 되어 있느냐? 그 질량비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왜? 질량이 많으면 좀 두껍게 나타나고 강하게 나타나요. 똑같은 노란색이라도 강한 노란색이 있고 강하게 빛나는 흐릿하게 빛나는 노란색이 있는데 질량이 많을수록 강하게 빛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질량비까지 알아내. 얼마나 많은지. 자, 천체의 스펙트럼과 원소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파장을 비교해서 천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여러분들이 시험 친 겁니다. 자, 미지의 원소의 스펙트럼이 있다. 어떤 원소로 구성됐을까?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외워야 될 게 나옵니다.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수소와 헬륨입니다. 스펙트럼에서 선폭, 이게 세기지 그지? 이걸 비교해보면 질량비를 알 수 있는데 이 질량비가 수소가 3, 헬륨이 1. 여기가 수소입니다. 여기 헬륨입니다. 퍼센테이지라고 나오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수소가 약 74% 포인트, 헬륨이 약 24% 포인트. 74, 24 사자 돌림이구나.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같은 원소는요. 원소가 같으면
흡수선의 위치 파장이죠. 방출선의 위치 파장이죠. 그게 같습니다. 요거 출제된 적이 있고요. 많은 학교에서 철주됩니다.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같으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위치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이 뭘로 구성이 되는지. 모든 별은요, 거의 모든 별은 나중에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주계열성은 거의 다 수소로 구성이 됐고요. 헬륨이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빅뱅과 우주 초기 원소 생성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게 갑자기 그냥 빅뱅 시작하는데 아마도 빅뱅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그 과정들은 지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이라고 해봤자 바로 고등학교 2학년들이 배우는 통합과학은 빅뱅설이 성립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과서가 개편돼 가지고 새롭게 이제 개편돼 있는 데는 빅뱅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빠진 건데 내가 그 저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은 약간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어야 돼요. 어디 적을 거냐면요, 빈 장소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여기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보면 좀 요 정도 공간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좀 적겠습니다. 여기. 자, 우주관의 변천이에요. 우주관입니다. 우주관. 그러니까 일종의 우주가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바로 앞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요 사이에 좀 빈 공간 요 정도면 충분할 거거든요. 좀 적을게요. 아니면은 뭐 공책 있으면 따로 적으셔도 되고. 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뭐, 어, 지구 중심론, 지구 중심설, 중심 이론, 지구 중심 우주관, 지구 중심 우주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구 중심 우주관. 실제로 지구가 여기 가만히 있고 나머지 천체들이 다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신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우리 인간은 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모든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른 천체들은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돕니다. 근데 어떤 천체는요 돌다가 미친놈처럼 이렇게 빙빙 돌아요. 요런 천체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은 행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행성. 영어로는 플래닛인데요. 이게 원래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수업 하면은 참 재밌다 그랬잖아요. 이게 플래닛인데 이게 그리스 말인가 라틴 말인가는 잘 모르는데 이게 방랑자라는 뜻이래요. 이게 방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거의 대부분 천체들은 그냥 빙빙 도는데 원으로 그리면서 얘는 돌다가 한 바퀴 이상하게 이렇게 빙빙 돌아요. 이걸.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이 원을 뭐라 그러냐면 추전원이라 그럽니다. 추전원. 주기적으로 전횡하는 원이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이게. 이 별의 이름을 플래닛이라고 붙여 놓은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행성도 별인 줄 알았다고. 이게 행성도 별인 줄 알았다고. 이게 지금 뭘로 변하냐면은
태양 중심 이론으로 바뀌거든요. 복잡하게는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봤자 뭐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돈다는 이야기예요. 지구가. 이렇게 하면은 추전원 개념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과학자, 저기 코페르니쿠스 과학자, 물론 과학자지, 신부님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님인데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신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 막 추전은 이거 굉장히 복잡한 운동이거든. 야 이렇게 운동하는 행성이 한두 개냐 이게. 화성 이렇게 하지, 목성 이렇게 하지, 토성 이렇게 해야 되지. 적어도 3개 정도의 행성들이 막 추전을 거리면서 연주 운동을 하니까 이게 골치 아프다고. 왜 이렇게 복잡 운동을 하지?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딱 한 개의 행동을 합니다. 모델에서 태양의 위치와 지구의 위치를 다른 놈 딱 놔두고 그 2개의 위치만 바꿔버려요. 바꿔버리니까 추전의 개념이 없어도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나타나는 모든 별들의 운동은 상대적인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지.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태양 중심 우주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근데 발표를 하지 못해요. 아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카톨릭에 잘못 끌리면 이거 목숨이 위태로운지라 이렇게 되면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지구 중심 우주관을 인정해 놨는데 거기 반기 드는 거거든. 그래서 저기 이탈리아에 웬 저기 신부님이 또 한 명 나타나요. 이탈리아의 내 신부님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꿔. 꿈속에서 근데 전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지구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래서 지구가 둥글고 달도 옆에 있고 좀 더 가니까 다른 행성도 보이고 태양도 보이는데 좀 더 멀리 데려가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걸 보여줘. 천사가. 그리고 난 뒤에 좀 더 멀리 데려가서 여러 태양계들이 모여있는 은하도 보여줘. 그래서 그 꿈에서 깼다. 근데 이게 범상치가 않는 거야. 꿈치고는 너무 현실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이게 신이 나한테 계시를 내려준 거라고 믿었던 거야 이 사람이. 이게 또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부님이 지금 누가 신부님이겠니? 이거를 이제 설파하면서 다닌 거야. 실제로는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로마 교행청에서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이래가지고 잡으러 다닌 거지. 얘는 이제 도망간 거야. 그때 이제 독일하고 요런 데 보면은 이제 카톨릭에 대항한 새로운 종교가 일어났거든. 그게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교회 같은 거에 개신교, 개혁 교회라 해가지고 루팽파 뭐 이런 게 있고 루터파 이런 거 있다고. 아니 그쪽으로 도망갔는데 그쪽에서도 보호를 못 해주겠대. 그래서 영국으로 넘어갔다. 영국에서도 이제 받아줘가지고 영국 대학교에서 강의도 한 거야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꿈에서 본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몇 번 봤나 봐. 이게 잠들면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게. 근데 영국에서도 가만 듣다 보니까 이거 증거가 없고 뭐 이상하거든. 그래서 너네 보호를 못 해주겠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왔어요. 신부님이 돌아와서 잡혀가지고 화형당했어요. 그 뒤 20년 뒤에요. 그 화형당하고 난 뒤 20년 뒤에 누구?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뭘 보느냐면 목성을 봅니다. 목성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목성의 위성 4개가 공전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누구 주위를?
목성주의를. 자, 지구 중심 우주관에서는요, 모든 천체는 지구를 돌아야지 다른 천체를 돌면 안 됩니다. 모든 천체는 지구 주위를 돌아야지 다른 천체를 돌면 안 돼요. 그 예외를 본 거야. 이 네 개의 위성을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그러지, 목성 위성, 유로파, 뭐 가니메데, 뭐 이런 뭐 이걸 붙여놨어요 이게. 그리고 또 뭘 보느냐 하면은 토성을 보는데요. 토성이요,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귀가 굉장히 길게 보여요. 이것도 지구 중심 우주관에 부셔버린 내용인데, 왜? 신이 지구를 만들면서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천체는 완벽한 구형이어야 돼요. 신이 이상하게 만들 리는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 토성 뭐라 그럴까요? 장난쳐 놓은 거야, 신이? 갈릴레이 잡혀갑니다. 진짜 잡혀가요. 내가 알 겁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이걸 안 보고서도 원래 지구 중심이 아니라 태양 중심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 거지.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겨우 좀 풀려나고 그래요.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화형 같은 거는 이제 안 당하고, 대신 징계 먹고 너 다시 한 번 더 이런 거 하면 너네 이제 끝나는 거야. 너 재산 몰수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한 20년 지나가면요, 아무도 태양 중심 우주관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들부터 해서 베니스 상인들부터 해가지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태양 중심관에서 우주를 해석해서 별을 보고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항해하러 밖에 나가본 사람들은 안다고 그래요. 뭐 지도 같은 거 다 필요 없대요. 그 대양에 나가면 오로지 별만 보고 가야 되거든. 음. 그래서 태양 중심관이 이제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 번째, 20세기 건반에 19세기 점점 들어오면서 과학자들이 그래 좋아, 원자도 알게 되고 분자도 알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십니다. 아인슈타인. 이 우주론 이름은 교과서에 따라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 사람도 신에 대한 믿음이 상당했어요. 상당해가지고 우주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완벽에 가깝다고 믿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우주 온도는요, 온화하면서 일정하게 유지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당시 옛날 때부터 밀키웨이, 한국말로 적어드릴게요. 은하수가 발견돼 있었는데, 이 은하수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 은하거든요. 우리 태양계에 속하지 않는 우리 은하인데, 이 우리 은하가 우주라고 믿었어요. 하늘에 보이는 이 은하수가 우리 은하의 전부, 우리 우주의 전부입니다.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다고. 이게 아인슈타인 이론입니다. 그 사람이 별들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데, 뉴턴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반드시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왜곡하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주가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네 번째, 유럽 쪽에서, 유럽과 러시아 요쪽에서 팽창 우주론이 탄생합니다. 팽창 우주론. 우주는 점점 커진다. 팽창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젊은 과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르메트르, 대표적인 과학자가 이제 르메트르, 이것도 로마 가톨릭 신부님입니다. 이 완전 뭐 종교 아니 그렇게 과학자들을 박해하던 로마 가톨릭인데 거기 신부님들이 이 과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저기 서강대학교 만약 합격하면 거기 가보시면 알겠는데 신부님 복 있고 공학 교수로 들어오고 과학 교수 들어오고 그래요. 신부님 복 있고 이게 좀 아이러니컬할 텐데 르메트르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아니 새끼들 너네 말이야 신이 만든 뭐 우주를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학설 만들어 낼래? 그러면 르메트르가 다 막아줘요. 그걸 가지고 이때만 하더라도 가톨릭의 힘이 상당히 했었거든요. 이런 요 밑에 여러 과학자들이 있는데 안 적을 겁니다. 적어봤자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랑 싸워요. 이렇게 경쟁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뭐 르메트르는 여러분들은 나한테 처음 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뭐 지구인이면 다 알 정도예요. 당연히 얘가 우세하지. 얘들은 거의 이단자 취급을 받았어요. 사탄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이게 대학 교수직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상한 애들이라고 막 이래가지고 아인슈타인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대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허벌이라는 과학자가 미국 과학자인데요. 허벌이라는 과학자가 몇 가지 적어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 나옵니다. 도플러 효과 아니야, 너네? 안 들어봤나? 도플러 효과라는 게 쉽게 말하면 경찰차가 오잖아. 아니 소리가 달라. 경찰차 옆에서 같이 뛰어가면서 들으면 소리는 맹맹맹 같던데 내가 가만히 정적이 있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면 지나갔다고 느낄 정도로 소리가 다르지, 그지? 그게 도플러 효과야. 그게 도플러 효과인데 그걸 이용합니다. 스펙트럼에 조금 전에 우리 스펙트럼 공부했잖아. 스펙트럼에 저기 적색 편의 현상. 스펙트럼에라고 하는 걸 생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적색 편의 현상을 관측합니다. 이거는 팽창의 증거입니다. 팽창의 증거입니다. 적색 편의 현상을 생각하고요. 외부 은하를 최초 관측합니다. 발견했다는 거죠.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주장했던 아인슈타인이 무너지게 됩니다. 적색 편의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은하 끼니는
서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이걸 관측 자료로 빼박 자료로 내놓는 거야. 이거는 눈에 보이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반박을 못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너 헛거봤지. 이래가지고 실제로 뉴욕에서 이게 윌슨산이거든요. 윌슨 저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가면은 윌슨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 위에 천문대를 건설했어요.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 돈으로 할 짓이 없으니까 이 짓을 한 거예요. 높은 산 위에다가 천문대를 건설하는 거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2000m보다 높은 산 위에다가 이렇게 천문대를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새, 말, 당나귀 이런 거 직접 사람이 전부 끌고 건축자재로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천문대를 딱 만들어 놓고, 야, 이거 그래도 좀 덕망 있는 사람이 와서 좀 천문학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가서 공고를 했는데 허벌이 여기에 공고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하니까 뉴욕에 있던 아인슈타인이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와서 직접 노새 타고 올라갑니다. 당나귀 타고 윌슨 탄 올라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봐요. 이 현상을, 적색 피는 현상을. 그리고 보고 난 뒤에 그 천문대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에서 내려오면서 기자들이 막 이렇게 서 있고요. 내가 틀렸다는 걸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그때 당시 미국 신문에 쫙 실리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 허벌이 거의 영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우주망원경 이름에다가 허벌 우주망원경을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죠. 가끔씩 사진만 찍고 지금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이제 물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허벌이라는 이름은 까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과학계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허벌. 외부 은하도 최초로 관측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나선은하, 막대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타원은하. 허벌이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팽창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과학계는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이 팽창 우주론이 이제 잘 나가면 되는데 이게 둘로 갈라져요. 팽창 우주론이 6-1, 6-2로 갈라져요. 이게 대폭발 이론, 정상 우주론. 르메트르만 적으려고 그랬는데 이 르메트르 한 사람 더 적자. 여기 가모프 여기는 호일, 알루미늄 호일 할 때 호일. 영국 사람입니다. 르메트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탈리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스페인 사람인지. 근데 가모프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이에요. 공산국가인 소련에서 이제 처음에는 러시아 국가였는데 러시아 모스크바에 살고 있던 그 저기 과학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소련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공산국가에서 한 가모프라는 사람이 대폭발 이론을 주장하는데 르메트르하고 친했어요. 르메트르가 이 가모프 많이 보호해줬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르메트라고 가모퍼가 뭐라 했냐면, 아니 태양 우주가 이렇게 팽창된 다음에 시계 거꾸로 돌려보자. 그럼 자꾸 줄어들 거 아니야. 더 줄어들 거 아니야. 결국은 한 점이야. 한 점에서 출발한 거야. 출발을 어떻게 한 거야? 터진 거야. 폭발한 거야. 엄청난 에너지 발산이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주가 탄생돼서 지금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거야. 호일이라는 사람은 영국 과학자인데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참전했어요. 대신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전쟁에는 안 내보내고 영국 정부에서 공군에 입대시켜가지고 미 공군 부대에 협력하는 영국 장교로 보내놨어요. 거기 맨날 거기서 육상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뭐 전투기 타고 날아가지도 않고 전폭기 타지도 않았고 뭐 육상에만 근무를 했거든. 근무를 하다 맨날 있으니까 이 미국에서 이 군인들 위로해 준다고 영화를 틀어주는데 계속 웨스트 무비, 그러니까 뭐니 말 타고 그 저기 총싸움에서 인디안 죽이는 거 이런 이 웨스트 무비 계속 틀어줬거든요. 그거 보다가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정상 우주론에 그 만들어진 게리그가 여기 나오는데요. 아, 그래 팽창하기는 해. 팽창하는데 우주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우주 질량은 자꾸 증가해. 왜냐하면 이렇게 우주가 있는데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커지거든. 근데 이 물질이 여기는 세 개 있었는데 물질이 더 많아졌다 이거지. 그래서 균일함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그거는 외부에서 우주 바깥에서 물질이 들어와서 그래.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래. 또는 우주 안에서 자체 생산하기도 해. 물질과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기도 해.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핵과 핵이 융합이 돼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자체 생산도 가능해. 이렇게 주장했다. 따라서 우주의 온도는 일정해. 이에 반해 로메트라고 가모프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주 밀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거의 빈 공간이라 의자입니다. 빈 공간이나 마찬가지다. 우주 질량은 일정하다. 거의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너지 밀도는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우주 온도는 에너지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주 온도는 계속 하강하고 있다. 현재 수학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현재 약 3켈빈 정도의 온도일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무선비 질량비는 약 3대1로 계속 유지될 거다. 빅뱅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뭐가 확인이 되느냐면 이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확인이 됩니다. 흔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래요.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적색 편의 현상 빨갛게
우주의 온도가 식어서 현재 약 300개의 우주 배경 복사,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약 지속적으로 우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야. 우주 빅뱅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야. 요 세 개가 대폭발 이론의 3대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호일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라 그랬지. 전쟁이 끝난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호일이 BBC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될 때 옆에 있는 과학 그 패널이 물어요. 호일한테, 아니 당신하고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대폭발 이론이라고 하고 있는 이론인데요. 그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호일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폭발? 그러면은 뻥 하고 터졌겠네요. 그것도 굉장한 뻥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굉장한 뻥이 영어로 빅뱅이거든. 그게 너무 그 BBC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귀에 박혀버렸어. 이 사람들을 놀리면서 빅뱅 빅뱅 하면서 놀리면서 달린 거야. 그래서 빅뱅 이론이 돼버린 거예요. 빅뱅이라는 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폭발 이론, 빅뱅 이론 3대 증거가 뭐라고? 적색 편이,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 수소와 헬륨의 약 3대 1로 계속 초기부터 유지가 된다. 적색 편을 허블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우주 배경 복사, 페인지어스 아유,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발견했거든. 이 사람 이름은 아니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윌슨가? 하나는 이유로 내가 알면 가르쳐 줄게요. 이 사람이 통신학자예요. 전파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천문학자가 아니야. 천문학자가 아닌데 그 미국에서 굉장히 그 큰 통신 회사 연구원으로 있었다고. 그래서 장거리 무선 통신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뉴욕에서 LA에서 그 한 중부 지역에 가가지고 미국 중부 지역에 가서 요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 거야. 전파가 좀 들어오는데 중부 지역은 허벌판이고 그다음 인디안이란 말 타고 뛰어다니까 보고역만 있고 거기서 전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안테나를 이제 위성이나 이런 데서 쏘면 그거 받으려고 안테나를 이렇게 돌리든 저렇게 돌리든 그 신호가 잘 안 잡혀. 그래가지고 좀 잘 잡히려고 이러저리 돌리고 있었는데 어느 방향으로 안테나를 틀더라도 일정하게 잡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 잡음 때문에 신호를 못 잡는 줄 알아가지고 이 잡음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 근데 잡음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포기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잡음이 안 잡히길래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로 들어가고 거기 우리가 이 잡음을 못 잡았는데 좀 이상하다 이 잡음이. 아니 전 방향을 다 돌려도 그 잡음이 계속 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걸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야. 논문을 발표를 하니까 그때부터 막 전화가 걸려온다. 그것도 뭐 어디에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MIT, 허버드 이런 데서 유명한 이 대폭발 이론의 정점에 서 있던 이제 교수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인지도 몰랐어. 이 사람들 당신 자꾸 누군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꼬치꼬치 캐묻냐. 어떻게 물었냐면 너가 지금 진짜 이거 발견한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물은 거야. 맞다고 그랬지.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대학 교수가 전화를 걸어서 니네 논문 발표한 게 천문학자들이 찾고 있던 우주 배경 복사를 니네가 발견한 거야. 뒤늦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해에 이 페인지어스하고 윌슨인가 보다. 페인지어스하고 윌슨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 얼떨결에 노벨상 받아요. 얼떨결에.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보시고요. 요거만 좀 더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이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호일이라는 이 과학자의 주도로 만들어졌던 정상으로는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고 지금은 이제 대폭발 이론이 남아 있게 되는데, 이때 대폭발 이론이 이렇게 완벽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보면은 유명한, 여기 조금 초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체 생산이 된다는 둥, 물질이나 에너지가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는 둥 할 때 요거는 좀 논란이 좀 있지만은, 이 자체 생산이 별 내부에서 이 자체 생산이 된다는 이론은 이쪽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대폭발 이론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빅뱅 이론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은 상당히 이 빅뱅 이론이 비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론이 등장할 때가 됐고요. 또 과학자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좀 알듯이 대폭발 이론을 추정한 과학자들이 이 두 사람만 뿐만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천재들이 나와서 이끌어간 반면에, 지금은 이 과학자 집단이 이론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밑으로 가보면 그렇게 한 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이라는 거예요. 의하면. 이거는 빅뱅 이론이 아니라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거죠. 물질을 계속 속을 파고 들어가 보자. 물질 속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결국은 원자라는 것도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를 또 속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고, 이 원자핵이 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전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 중에 원자를 제일 먼저 추적한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돌턴이에요. 돌턴이 원자설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설이 받아진 거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여하튼 여기서 원자핵과 전자 중에 이 전자가 먼저 발견됩니다. 톰슨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톰슨, 영국 과학자입니다.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 전자가 먼저 발견되고요. 그 뒤에 러더퍼드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원자핵이 발견이 됩니다. 원자핵이 러더퍼드의 제자에 의해서 중성자가 확인이 되고요. 중성자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 물리학에서는 이 러더퍼드가 엄청나게 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체드윅 러더퍼드의 제자입니다. 러더퍼드의 제자에서 중성자가 확인이 되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이 되고요. 이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게 밝혀지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는 깡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 과학자 이름 빼놓고는요. 과학자 이름 빼놓고는 어떤 전하를 띈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쿼크는 과학자 집단에 알게 된 건데요. 이 쿼크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기본 입자예요. 빨간 거로 들어가죠. 별표가 3개입니다. 기본 입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고 믿어야 돼요. 믿고 있을 뿐이에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 원자 아닙니까? 아, 그거는 중학교 때까지. 지금은 뭐라고? 기본 입자라고. 그게 누가 있니? 전자하고 쿼크 덩이 있죠. 쿼크 덩이.
자, 그러면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기본 입자가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적으시면 됩니다. 기본 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쿼크하고 렙톤으로 나눕니다. 한국말로는요, 경입자라 그럽니다. 쿼크가 모두 6종류인데요. 업 쿼크, 업, 다운 쿼크, 약자, 선생님 약자는 대문자로 적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소문자로 적습니다.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다운 쿼크, 차밍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 쿼크, 바튼 쿼크, 바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앞자, 이 약자, 소문자로 적는 약과 업 쿼크, 다운 쿼크, 차밍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 쿼크, 버튼 쿼크, 이걸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걸 한글화를 시도는 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실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라고 적느냐면 위쿼크, 아래쿼크, 매력적인 쿼크, 이상한 쿼크, 그 다음에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이렇게 한글화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글화가 된 겁니다. 원자, 핵, 중성자, 양성자인 거 한글화가 된 거거든요. 선생님 이름이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아 이거 과학자 집단 연구소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커크를 먼저 확인을 한 거예요. 커크를 먼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름 붙이기 마땅하지 않아. 근데 그때 딱 누가 이게 건의를 했나 봐. 이렇게 이름 붙이자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 연구원들이 자주 가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베스킨라빈 31 뭐 이런 거겠지. 그게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다양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참 잘 외우더라고.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은 있잖아. 잘 못 외워. 대신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거, 그 아래에 있는 거, 맛이 이상해서 그 이상한 아이스크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부르는 게 있었어. 그래서 한 사람은 아이스크림 사러 가면 나는 그 이상한 거 이렇게 사다 줘 이렇게 하는가 봐. 그 아이스크림 별명이에요. 그렇게 과학자들의 이거 약간 장난기스러운 이름이 이제 붙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따바랑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재미나게 살아야지 뭐 다르게 뭐 살겠습니까? 렙톤요. 렙톤에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 그 다음에 요렇게 적죠. 이 마이크로라고 적는데 이거는 미온이라고 읽습니다. 미온.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그리스 문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글해야 돼요. 타우라고 그럽니다. 적어라. 고등학교 가서 살아남으려면 적어라. 기억을 다 못 해낸다. 이게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전자의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이거는 뮤온 중성미자. 이건 타우 중성미자. 자, 중성미자는 이렇게 적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적는지. 삐쭉 빼쭉 삐쭉 쫙에 이 적고요. 삐쭉 빼쭉 삐쭉 쫙. 뮤온 적고요. 삐쭉 빼쭉 삐쭉 쫙. 타우 적습니다. 여섯 가지 12가지예요. 그런데 전자와 쿼크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쿼크와 전자 요 두 개만을 지금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 특히 이 어쿼크, 차미 쿼크 다 요거 세 개는요.
요 세 개는 전자 전기량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전기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요. 한국말로는 이걸 기본 전하량이라고 그럽니다. 한국말로는 기본 전하량이, 영어로는 일렉트론. 선생님, 일렉트론 전자를 말하는 건데, 요거 일렉트론이라고 하면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말도 돼요. 정확하게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성 클롱이에요. 19성 클롱이다. 마이너스 19성 클롱. 근데 이거 적어 놓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기본 전하량이다, 일렉트론,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 전하량이 얼마? 외워야 돼.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3분의 2. 전하의 종류는 뭐라? 플러스입니다. 요 밑에 세 개는요. 요 밑에 세 개는 기본 전하량의 3분의 1에 해당되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됩니다. 왜 이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알면 노벨상이에요. 왜 이런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3분의 2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요. 쿼크는요. 서로 모이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모여서 뭔가 작당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성질 자체가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여기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잖아. 이게 서로 잡아당기잖아. 이게 전기력으로.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할게요. 요 세 개, 요 세 개는 전자의 전하량을 띠고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오른쪽 어깨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그래서 우리 전자 적을 때 이 마이너스 적었던 거야.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자, 요 밑에 세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개는 파란 거죠. 이렇게 그냥 참고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전하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렙톤 이오놈은요, 렙톤이 전자들은요, 서로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해요, 이거. 왜 싫어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요하고 이거 전기적 반발이 일어나잖아. 전기적 반발이 일어나서 안 보여요. 근데 얘네는요,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게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이게 얘네들은 또 전기가 없어. 전기가 없으니까 질량이라도 많이 나가면 중력이라도 작용해서 뭉칠 텐데, 질량도 굉장히 적다고 이게. 안 보여. 네, 이거 언제 사용되는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전부.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입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 전자와 크크 등인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몇 가지들이 더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전자와 크크들 요것만 언급할 거다. 자, 이제부터는 중학교 거지. 요거는 뭐지? 수소원, 요것도 설명해 줄게. 이게 양성자입니다. 빨간 걸로 줄칠게요. 양성자는 양전하,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는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아무리 고등학교지만. 그리고 사실상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시험 문제 잘 안 내긴 안 내는데 나중에 설명할 때 도움은 될 겁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 거의 비슷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양성자 질량하고 한계 질량 말하는 거예요. 중성자 질량하고요, 비교를 해보면 같아야 되는데 여기 살짝 여기가 큽니다. 살짝 여기가 큽니다. 이거 언제 써먹는지 봅시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하고 양성자하고 같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수소라고 하는 건요, 자, 수소 이렇게 적죠.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수 1 가지고 이해할게요. 여기 수소입니다. 수소 원자입니다. 자, 여기 적는 건 뭐지?
여기 적는 거 뭐지? 원자 번호입니다. 여기 적는 거 뭐지? 칠량수입니다. 이 칠량수가 뭐냐면요, 나중에 그 다음 단원에 가면은 화학 영역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어차피 다 외워야 되거든. 다 외워야 되는데 칠량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핵을 구성하는 입자 개수입니다. 핵을 구성하는 입자 개수입니다. 쌤 잠깐만요. 왜? 핵을 구성하는 입자 개수라고요? 예. 근데 이름에 왜 칠량이 붙어요? 요 개수가 많으면 칠량이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왜? 엘리베이터에 사람 10명이 정원이라 그러면 어떨 때는 8명만 타도 정원 초과해야 돼. 한 사람 내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초등학생들만 타면 15명 타도 되는 거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입자 개수는 칠량과는 비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 거시세계에서는 그래. 그런데 미시세계에서는, 미시세계가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사람이 온갖 도구를 가지고 관측을 해도 관측이 안 되는 세계를 말한다 그랬지, 그지? 그 미시세계에서는 개수가 칠량일 수가 있는 거야. 왜? 기본 입자 개념이 도구온다. 그래서 개수가 많으면 곧 칠량이 많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칠량을 대표해 주게 되는 거고, 이 칠량수가 크면 클수록 원자의 칠량도 많이 나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칠량수가 크면 클수록 원자의 칠량도 많이 나가는 거야. 그럼 얘는 원자 번호는 뭘 뜻하냐?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빨간 거로 들어가지. 양성자 개수입니다. 근데 그림을 보니까 원자익을 구성하는 게 누구니? 중성자하고 양성자 요 두 개로 구성이 되지. 따라서 칠량수가 이러려고 하는 것은 양성자가 한 개인데 핵을 구성하는 것도 양성자 한 개뿐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중성자가 없다는 이야기지. 누가? 수소 원자는 중성자가 없어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양성자 한 개가 이렇게 됐고 그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전자를 없앴다. 그러면 양성자이자 수소 원자 핵이잖아 이게. 그러잖아 이게. 얘는 뭐기도 하고 양성자이기도 하고 뭐기도 하고 수소 원자 핵이기도 하지. 수소 원자 핵. 이 단어를 공부하는 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양성자 그러면 이게 수소 원자 핵일 수도 있다. 자, 근데 위로 올라갑니다. 선생님 이거 다 알아야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장난 아닙니다. 자, 원자 번호 1에 칠량수, 요게 원자 번호예요. 칠량수 요것도 있고요. 원자 번호 1에 칠량수 2짜리 수소도 있고요. 원자 번호 1에 칠량수 3짜리 수소가 있습니다. 얘는 수소입니다. 이름이. 얘는 중수소입니다. 무겁기 때문에요. 이건 더 무겁죠. 삼중수소라 그럽니다. 자, 양성자 개수 한 개죠. 한 개죠. 한 개죠. 중성자 개수 없죠. 한 개죠. 두 개죠. 그래서 핵을 구성하는 걸 다 합하면 여기 적히는 거야. 수소들 종류가 3개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거. 아직 사중 수소는 만들어봤자 그 이익도 없고요. 삼중 수소까지 자연계에서 존재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여기가 더 많이 존재해요. 고유 명사기 때문에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빨갛게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아무 말 없이 수소라고 하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수소라고 하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말할 때는 반드시 중수소로 말 씁니다.
얘를 말할 땐 반드시 삼중수소를 말습니다. 그러니까 H2O 중에 원자번호 1의 질량수 1짜리 수소가 있고요. 원자번호 1의 질량수 2짜리 수소를 가지고 있는 물이 있고요. 요걸 경수라 그럽니다. 가벼운 물. 요걸 중수라 그럽니다. 무거운 물. 삼중수소를 가지고 있는 삼중수라 그래. 삼중수.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에 핵분열 과정에서 이 내용이 다시 나올 겁니다. 핵분열 과정에서. 자, 원자로 중에 경수로가 있고요. 중수로가 있어요. 이 중수로는 냉각시킬 때 중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이 들어가서 감속제 역할도 하거든요.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줘요.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데 그 중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핵물질이 찌꺼기로 남아요. 그걸 가지고 핵폭탄 만들어요. 우라늄은 너무 비싸고 농축하기 힘드니까요. 근데 경수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이 플루토늄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원자로들이 이게 많아요. 근데 이게 핵 협정이 미국이랑 체결이 돼 있어서 원래 핵 확산 금지 협약에 이제 우리가 가입이 돼 있거든요. 핵 확산 금지 협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핵무기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협약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조항이 있어요. 적국이 핵무기를 만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나와요.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질 수 없어요. 왜? 그 조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핵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전부 조약을 맺어놨어요. 거기 우리나라도 조약이 돼 있고요. 핵물질은 미국이 제공합니다. 우라늄을 미국이 딱 해주면은 만일 100g을 줬다 이러면은 발전하고 나면 플루토늄이 나오거든요. 그거 반납해야 돼요. 반납해. 그런 식으로 해서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핵협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의 플루토늄 반납을 좀 미룰 수가 있어요. 연구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구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너무 깊숙한 이야기하면 다치고 다치고 자 그래서 여기 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요거 이름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빨간 거로 돼 있습니다. 다시 원상 복귀해보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한데 중성자의 질량이 크다라고 돼 있고 원자핵 자 이게 빨간 거로 들어갑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전하를 띠고 있죠. 양성자 수가 꼭 원자 번호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빨간 거 원자는 뭐죠?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왜냐하면 양성자와 정자수가 같아서 그렇죠. 요 비슷한 거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쳤습니다. 어떤 시험 쳤냐면은 이렇게 어떤 원자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7 이렇게 됐으면 여기 전자 몇 개 그래야 돼? 7개 그래야 돼. 이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시겠어요? 이게 원자예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야, 이 한 페이지 넘어가기 힘들지, 그지? 오른쪽에 보세요. 이거 어떤 전하를 띄고 있는지가 다 시험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한 페이지 넘깁니다. 그 다음 빅뱅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 138억 년 전. 암기. 매우 뜨겁고 밀도가 졸라 높은 한 점에서, 이걸 특이점이라 그러거든요. 빅뱅 또는 대폭발이 일어나 어떻게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고 우주와의 밀도의 온도는 계속 감소한다. 자, 우주의 질량은 어떻다고? 일정하고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어떻게 했다고? 계속 감소한다. 별 3개예요. 이게 정상 우주론과 완전히 대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문제에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됐느냐? 가벼운 입자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입자 순서대로 별표. 가벼운 것부터 해서 무거운 것대로 점차 뭉쳐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주가 식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우주가 식어가서 그런 겁니다. 온도가 내려가서.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온도가 높으면 열운동이 심하기 때문에 모여들고 싶어도 모여들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우주가 빅뱅 이후에 점차 식어갔다 그랬잖아. 우주의 온도는 계속 감소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열운동이 좀 약하니까 모여들고 싶은 놈들은 모여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점차 무거운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최초로 쿼크와 전자 등과 같은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됐고, 첫 번째입니다. 쿼크 3개가 결합해서 몇 개? 3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다.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다. 제일 먼저 탄생한 게 누구니? 그러니까 수소 원소가 탄생했네.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같은 수로 존재하다가 별표 3개. 여기는 그냥 전부 빨간색으로 다 덧칠하는 거예요. 지금 한두 번 정도 나온 거예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여 별표 3개. 양성자의 개수가 중성자 개수보다 점차 많아졌다. 별표 3개. 빅뱅 후 약 3분. 별표 3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탄생하였다. 별표 3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었다? 7대 1이었다. 별표 3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약 12대 1이었고 별표 3개. 질량비는 3대 1이다. 별표 3개. 쌤,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엿된 거지 뭐. 자, 이거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해를. 여기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보고 설명할게요. 65번 문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빈자리도 없는데 막 적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요거 보고 설명하겠다.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았습니다. 요 중자 적어놨게요. 이건 양성자예요. 왜냐하면 빅뱅 초기에는요, 충분히 뜨거웠어요. 뜨거우니까 에너지가 많은 거지. 자, 한번 보세요. 질량이 어디가 더 많다 그랬습니까? 중성자의 질량이 좀 더 많다 그랬습니다. 너 혹시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입니다. 에너지 하이픈 질량 등가 원리요. 자, 이게 에너지의 양입니다. 이게 질량이거든요. 이 C는 뭐냐면은 빛의 속력입니다. 그것의 제곱이죠. 어, 3.0 곱하기 10의 빛의 속력이 뭐더라? 하여튼 졸라 큰 값이에요. 내가 이게 3.0 곱하기 10의 8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큰 값인데 하여튼 상소예요, 상소. 왜냐, 이거 안 변하거든. 빛의 속력은 진공중에서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 왜 안 변하는지 모릅니다. 나 알면 가르쳐 줄게. 모릅니다. 왜 안 변하는지. 아, 과학자도 모를걸. 다른 과학자도 모를걸. 나도 모릅니다. 에너지가 변하면 질량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질량이 변하면 에너지 형태로,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하면요, 적어 드릴게요. 질량이 감소하면 줄어든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이야기고요. 질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것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한 원리를 알아낸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자, 보세요. 얘가 이쪽으로 변하고요, 얘가 이쪽으로 변한 비율이 똑같았어요. 초기에는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곧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하고요, 중성자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었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중성자가 양성자라고 하면 질량이 줄어들잖아. 내가 그랬지, 중성자 질량이 조금 더 크다 그랬지. 질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밖으로 기 나와.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가 더 흡수가 돼야 돼. 이게 초기에 일어나고 있을 때인 거야, 1번. 근데 2번으로 바뀌어. 자, 이게 양성자야, 중성자야. 우주가 식었어. 우주 온도가 내려갔다고.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서 이 들어갈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쪽으로 변하면서 에너지는 방출이 되는 거는 허용이 되고 있지. 따라서 중성자 개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무슨 말인지 알겠냐? 다 이거 우주가 식어서 그렇다니까. 이해가 되냐?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 선생님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아십니까? 네. 나 원래 천문학, 천체물리학하고 관련은 없었던 사람인데 뭐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여기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 알게 된 거야 이거. 그냥 무작백이 외우는 것보다 나 이게. 그래서 그지, 이쪽으로 가는 건 없어서 이쪽으로 가는 건 허용이 되고 이거만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자, 보자. 시커멓게 칠한 게 A가 양성자야. 양성자는 그 자체로서 수소 원자 핵이라 그랬지. 요 밝은 게 중성자야. 딱 요렇게 됐을 때야. 자, 개수에 아래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4개지. 한 개, 두 개, 두 개지. 개수비가 몇 대 몇? 7대 1 나왔지. 앞에. 자, 이게 3분이야. 빅뱅 후 3분이 됐을 때야. 이거 3분 전이야. 3분 직전. 직전까지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러면은 또 온도가 떨어졌을 거 아니야. 뭉치고 싶었는데 이제 뭉친 거지.
양성자 두 개니까 원자번호 2지. 핵을 이루는 입자가 모두 몇 개니? 4개지. 얘 이름이 헬륨이야. 그런데 핵이니까 이가 양이온이야. 전자가 아직 못 들어왔다고. 아직 전자 합류 안 했어. 왜 전자를 합류 못해? 이 새끼 혼자 독고 따위 하는 놈이야. 뭉치고 쉽지가 않아. 우주가 더 식어야 뭉쳐. 알겠냐? 우주가 더 식어야 뭉쳐. 자, 그러면 헬륨이 한 개 나왔지. 이게 헬륨 원자 핵이야. 헬륨 원자 핵이고, 요거 수소 원자 핵이잖아. 개수비가 몇 개 나오는지 볼게.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한 개제 12대 1. 자, 이 한 개당 질량이 1이라고 볼게. 개당. 자, 그러면은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무슨 비? 질량 비. 한 개당 1로 본다 그랬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12개니까 10이지. 요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요게 선생님 질량이 조금 더 많이 나간다면서요. 하얀 게. 그런데 그냥 1로 보자고. 편의상.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몇 대 몇? 3대 1.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요 한 개가 질량 1로 보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근데 이거 한 개당 질량 1로 보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4가 적힌 거야. 약분했지? 3대 1. 질량비는 3대 1, 개수비는 12대 1. 그 직전에는 7대 1. 알겠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요거 맞지? 가시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 맞지? 나시계 수소 원자핵과 헬륨에 대해 질량비는 3대 1 맞지? 선생님 이거 외워서 맞춰버리면 끝장나겠는데요. 그 외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바꿉니다. 바꾼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7대 1 나오지 그지? 와, 만약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가 지금 7대 1인데 3대 1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 건가? 이로 바꾼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애들은 다 틀려나간다고. 모든 고등학교가 이 문제 바꿔서 출제를 해. 오늘 집에 가서 거의 이제 마칠 때 다 됐는데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숙제는 이렇게 못 나갈 것 같아요. 왜 못 나가냐면은 복습해서 오세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있잖아요. 공부한 데까지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아직 이 문제를 풀려면요. 여기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못하면 문제 못 풀거든요.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중학교처럼 안 나와요.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여기까지 외워오든 이해를 하든 씹어먹고 오든 알아서 해서 오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약 한 10문제 정도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해를 못하면 내가 외워라 그랬다. 응용하는 문제는 안 될 테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